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식 기반 대화 서비스를 위한 초거대 언어 모델 상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솔트룩스 AI 랩스의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오버뷰를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최신 언어 모델 트렌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먼저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솔트룩스에서 이러한 언어 모델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좀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그 엔비디아와 허깅페이스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한 글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랭귀지 모델이 이제 뭔가 새로운 무어의 법칙이다. 뭐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 이런 말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뭔가 2년 사이에 랭귀지 모델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불과 버트라는 모델이 나온 지가 한 4년 정도가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버트 라지 모델의 크기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팜이라고 하는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앞에 있는 숫자도 커졌는데 뒤에 있는 단위도 커졌습니다. 밀리언에서 빌리언으로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뭐 대표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AI 모델들이 트랜스포머를 이제 제외하고 2년 사이에 한 8배 정도 크기가 커졌다라고 하면은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모델은 2년 동안 약 275배 정도의 크기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뭐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뭐 몇 배씩 커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제 건데요. 그러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초거대 랭귀지 모델, 대규모 랭귀지 모델, 하이퍼 랭귀지 모델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 혹은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버트랑 GPT-2는 그냥 랭귀지 모델이고 뭐 GPT-3는 초거대 랭귀지 모델인가? 뭐 두 개는 다른 랭귀지 모델인가? 뭐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초거대 언어 모델의 정의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사실 뭐 그것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글귀는 제가 GPT-3 논문에 있는 컨클루전의 일부를 갖고 온 건데 이 논문에서도 175 빌리언의 파라미터로 학습된 랭귀지 모델이다. 혹은 베리 라지, 아주 큰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알고 있던 버트나 GPT랑 GPT-3는 다른 모델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크기만 키우는 랭귀지 모델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랭귀지 모델의 크기를 계속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또한 이 GPT-3 논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175 빌리언의 파라미터로 학습된 랭귀지 모델의 선이고 이제 주황 색깔은 13 빌리언, 그 밑에는 1.3 빌리언입니다. 저 1.3 빌리언 파라미터도 버트 라지 모델보다는 훨씬 큰 모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파라미터로 학습된 모델은 퓨샷 학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퓨샷 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랭귀지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퓨샷 효율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GPT-3에서 얘기하는 퓨샷 학습이란 뭐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원샷과 퓨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원샷이라고 하는 거는 랭귀지 모델한테 태스크 정의를 하고 영어에서 불어로 번역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한 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빈칸 풀기 문제를 내주고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퓨샷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태스크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른 번역 예제를 여러 개를 주고 빈칸 문제를 내고 맞추게 하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한테 뭔가 이그젬플 몇 개, 저희 예전에 뭐 구몬이나 눈높이 풀던 것처럼 몇 개를 해주고 그 뒤에 거를 이제 시켜보니까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잘 맞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희 사람이 학습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GPT-3가 상당히 큰 어떤 이슈 몰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이후로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런 거를 잘하고자 이런 것만 잘하려고 저희가 랭귀지 모델을 크게 만드는데
뭐 수십억씩 투자를 하고 뭐 수백억씩 투자를 하고 그럴까요? 사실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퓨샷 학습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물론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낸 것도 있었지만 훨씬 못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형편없는 품질을 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계속 모델의 사이즈를 키울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대화를 잘하게 하려고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를 키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람다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가 갖고 온 논문인데요. 논문의 일부인데요. 하이라이팅된 부분을 보면은 제너럴한 랭귀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다이얼로그 모델에서도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이 모델과 이 AI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품질이 훨씬 더 향상된다라고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SSI라고 해서 어떤 대화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얼마나 뭐 센스 있게 말을 하느냐, 혹은 얼마나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흥미 있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척도를 다룬 그런 메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보지 마시고 2빌리언과 137빌리언의 차이만 좀 보시면 되는데 모델 사이즈를 키웠더니 그 점수가 더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아져도 사람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거나 뭐 람다에서 어떻게 했는데 사람과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AI가 말을 하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고 도전 과제입니다. 뭐 GPT-3라고 하는 모델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크기에만 집중한 언어 모델의 한계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리즈닝과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구글에 검색했던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말은 청산유수지만 추론은 젬병이다. GPT-3 등 자연어 처리 AI 모델 실험 결과라는 거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GPT-3 모델에서 본인들이 공개한 실험 성능이에요. 뭐 저희 잘 알고 있는 스쿼드 같은 태스크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GPT-3로 퓨샷을 했지만 파인튜닝한 소타 성능보다 몇십 점씩이나 낮은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고, DROP 같은 데서는 2배도 안 되는 성능을 보입니다. 즉 이렇게 뭔가 자연어 이해에 기반한 리즈닝 문제에서는 모델 사이즈를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른쪽에 있는 람다에서 갖고 온 표인데, 저거를 보시면 아까 그 SSI라 그래서 뭔가 말에 대한 품질, 뭔가 그 흥미나 혹은 어떤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아졌지만 과연 그 AI가 뱉은 말이 안전하냐, 그리고 사실성에 기반하냐라는 세이프티와 그라운드니스를 따져봤을 때는 사람보다 훨씬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어떤 품질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GPT-3를 저희가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거는 플랜, 그리고 인스트럭트 GPT, 웹 GPT, 람다, 팜, 블렌더보 3 뭐 요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GPT-3라고 하는 모델을 그냥 데이터만 많이 때려놓고 파라미터만 크게 늘려놓고 학습을 시켰더니 신기하기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뭐는 못하겠다, 상용화할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다 진행이 됐겠죠. 결국에는 이 모델의 어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때 단순하게 아까 만들었던 그냥 뭐 불어에서 영어로 번역해봐와 같은 단순한 프롬프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표와 같이 저 위에 있는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아주 명확하게 가이드와 지침을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주는 것들을 하나의 태스크, 뭐 번역 태스크뿐만 아니라 뭐 감성 분석 태스크에서도 어떻게 번역해봐라. 그리고 그 감성 분석을 할 때는 그 어떤 옵션들이 뭐뭐뭐가 있다. 감성은 몇 개가 있고 감정은 몇 개가 있다. 이 중에서 골라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그런 태스크들이고, 이런 태스크들을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가지에 대해서 모든 지침을 만든 뒤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더니 더 똑똑해지더라. 그리고 더 잘
문제를 풀더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저 오른쪽 아래에 보면 그 모델 사이즈를 키웠을 때 지침을 주고 투닝을 시킨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큰 어떤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사실 뭐 예전에 AI 모델 하는데 뭐 휴먼 인더 루프 혹은 휴먼 피드백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야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조롱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GPT에서 오픈 AI에서 논문을 쓴 거고요. 오픈 AI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GPT-3를 더 똑똑하게 하려면 휴먼 피드백이 필요하다. 휴먼이 피드백을 한 어떤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이 GPT-3라고 하는 모델을 강화학습했을 때 얘가 훨씬 더 똑똑해진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때 목적 함수, 비용 함수 이런 것들을 되게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언어 모델이 똑똑해지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편향되어 있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비용 함수 혹은 비용 함수, 목적 함수를 어떻게 수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쉽게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각계각층의 뭐 여러 가지 인종의 여러 가지 나이대의 여러 가지 직업군의 사람들을 잘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모델이 내놓은 결과를 분석하게 하고 평가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GPT-3 모델을 다시 학습한다라는 게 이 인스트럭트 GPT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먼 피드백을 통해 다시 학습된 인스트럭트 GPT는 GPT-3라고 하는 그 디폴트 이름을 다시 꿰찼어요. 그래서 지금 API는 이 인스트럭트 GPT로 열려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똑똑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체인 오브 소트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GPT-3 같은 어떤 큰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프롬프트를 주고 그리고 앤서를 말하게 빈칸을 맞추게 할 때 단순하게 주관식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답을 써라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주고 정답은 11이다. 그냥 이렇게 하던 게 기존의 GPT-3가 추구하던 방식이라면 오른쪽과 같이 왜 11인지에 대해서 학습시킬 때부터 써주는 거예요. 중간에 추리 과정을 써주게 되면서 혹은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써주게 되면서 더 잘 학습을 하고 더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가장 큰 언어 모델 중에 하나인 이제 구글의 팜에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라는 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사실성을 그럼 어떻게 저희가 보장할 것인가? 이 모델이 말하는 것을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고 또 어떻게 믿을 거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델이 하는 말들이 나에게 해가 되진 않는가? 나에게 위협이 되는 말은 아닌가? 사람이 상처받는 말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만들어진 사실이 있는 지식들을 검색해서 갖고 와서 걔를 참조해서 말을 하게끔 하면은 그걸 토대로 문제를 풀게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고 사실성에 기반한 어떤 그런 문제풀이 대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웹 GPT라고 하는 데에서 실제로 웹에 검색을 해서 GPT를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훨씬 더 사실성이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오른쪽은 앞에 발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뭔가 외부에 있는 인터넷 소스와 그리고 어떤 메모리 소스를 검색해서 그걸 기반으로 챗봇이 말을 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사실에 입각한 말들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뭐 저는 이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람다가 이렇게 구글의 람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뭔가 랭귀지 모델 제너레이터가 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말을 만드는 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만들고 그 각각 말들에 대해서 안정성 점수는 몇 점이야?
센서블 점수는 몇 점이야, 스페시픽한 점수는 몇 점이야, 인터레스팅한 점수는 몇 점이야, 이것에 대해서 다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걸 통해서 스코어 기반으로 가장 좋은 답변을 내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이 람다가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저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것도 또 일이고 힘들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람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위태에 있는 것처럼 저러한 어떤 점수를 매기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때도 디코더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discriminative fine tu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패턴을 줄 때 컨텍스트를 주고 뭐 답변을 주고 그리고 어트리뷰트 네임이라 그래서 얘가 얼마나 센스 있는 답변인지 재미있는 답변인지 안전하지 않은 답변인가에 대한 레이팅 값을 맞추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뭔가 디코더 기반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 또한 같이 학습을 시킴으로써 훨씬 더 저 클래시파이어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그 제가 최근에 느낀 어떤 그런 언어 모델의 트렌드랑 인사이트를 제가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 솔트룩스에서는 어떻게 이 언어 모델들을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정말 좀 잘 설명해 보려고 열심히 좀 그려봤습니다. 올해 한 10개월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아키텍처인데 일단 큰 이름을 룩시아 봇이라고 지었어요. 저희 솔트룩스에 있는 임직원들을 룩시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룩시안에서 마지막에 있는 N 하나를 뺀 룩시아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저 각각에 대한 알파벳을 좀 풀어서 써보면 이제 뭔가 외부 지식에 기반한 랭귀지 모델은 챗봇이 필요한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룩시아 봇이랑 그리고 어떤 사용자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다이얼로그 섹션이 있으면 그 섹션 안에는 분명히 두 룩시아와 유저 사이에 컨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룩시아 봇의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들어왔었을 때 지금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쿼리가 어떤 타입인가, 얘가 원하는 게 지식성 발화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랑 그냥 농담 따먹기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 것인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타입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따라서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동안 나눴던 유사한 대화에서 지식을 검색해 온다던가 혹은 전문가들이 구축해 놓은 전문 지식 문서 안에서 관련된 정보를 갖고 온다던가 하는 리트리버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KB를 추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즉 사용자와 나와 나눈 그 대화 안에서 뭔가 지식 베이스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따져서 그런 지식을 또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합쳐서 저희 프롬프트에서는 저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게 되고요. 뭐 사용자 쿼리, 다이얼로그 타입, 관련되어 있는 엔티티 정보, 그리고 검색해온 레퍼런스 정보 1, 레퍼런스 정보 2,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을 프롬프트 디자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얘네들을 모델에 줬을 때 어떻게 레스폰스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을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이 룩시아 봇과 그리고 유저 사이에 서로 나누고 있는 메모리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그 메모리를 크게는 페르소나 메모리랑 에피소드 메모리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페르소나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룩시아 봇의 페르소나가 아니고 룩시아 봇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의 페르소나입니다. 즉 그 사람과 여러 세션을 통해 대화를 나눠감으로써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디인지 그런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메모리 속에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또 에피소드 메모리는 뭐냐면 이런 페르소나가 아니라 나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이번 주 주말에 뭘 한다고 했는지 혹은 뭐 여자친구랑 뭐 다음 주에 어디에 갈 계획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 혹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별도로 나눠서 기억을 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을 메모리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하고 디코더한테 저런 정보들을 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 RSI드에서는 검색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뭔가 인메모리 방식으로
인메모리 방식으로 주기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룩시아 보세 페르소나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이제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 룩시아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프롬프터에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혼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디코더 모델에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넣어주게 되고 레스폰스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한 답변들은 저희가 지금도 어떤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어노테이터들, 큐레이터 분들과 같이 휴먼 피드백, 저 답변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 외부 지식이 부족하진 않은지, 어떤 지식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이 도메인 그라운딩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휴먼 피드백을 통해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최신 트렌드들 중에서 정말 언어 모델을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 룩시아 봇에 적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모리 관련돼서 제가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에피소드 메모리를 어떻게 저희가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런 다이얼로그 세션이 이제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다리 다쳐서 깁스했다, 뭐 괜찮아? 주말에 축구하다 다쳤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 뭐 이런 대화들을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연구 개발한 그런 논문의 이제 모델 이름인데 MRC 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RC 썸이라고 하는 모델한테 주요 내용을 요약해줘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길었던 대화에서 중요한 대화만 저렇게 하이라이팅해서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친 것들에 대해서 왜 다쳤는지, 그리고 어디가 다쳤는지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이렇게 한번 다이얼로그 서머리를 하게 되고, 얘네들을 메모리 형태로 갖고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이제 앱스트랙티브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저는 축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쳤고 오늘 저녁에도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예정이다. 룩시아는 작년에 발목을 다쳐서 2달 동안 고생했고 몸 관리를 잘 하라고 조언을 했다. 이런 형태로 메모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페르소나 메모리는 어떻게 만드냐? 같은 방식인데요. 똑같은 MRC 썸 모델을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고, 왼쪽과 같은 대화가 있었을 때 이 동일한 대화에 대해서 취미를 중심으로 요약해줘 라고 쿼리를 주면 응 등산 자주 해, 산에 단풍 들었더라 라고 하는 아웃풋을 내게 되고, 또 쿼리를 바꿔서 음식 중심으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저 아래쪽에 있는 올라갈 땐 좀 힘든데 등산하고 먹는 파전이랑 막걸리가 완전 맛있지 라는 내용이 요약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저의 페르소나 메모리로 관리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유저는 등산을 자주 한다. 유저는 파전과 막걸리를 좋아한다. 등등등. 이런 어떤 유저의 페르소나를 관리해서 유저의 기호, 유저의 어떤 뭐 고향이나 나이, 성별 이런 정보들을 기억해둬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이얼로그 모델이 훨씬 더 적합한 유저에 최적화된 그런 말들을 뱉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그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에피소드 메모리와 페르소나 메모리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컨셉추얼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저희가 위쪽 다이얼로그가 이런 형태로 들어왔었을 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약속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어디가 안 좋은데? 기침이 멈추지 않고 콧물이 계속 나와.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몸이 으슬으슬하니 감기 걸린 것 같아. 라는 대화가 났었을 때 저 위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에피소드 메모리를 인베딩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이제 에피소드 메모리를 보면 유저는 우산을 챙기지 않아 비를 맞았고 밤새 열이 조금 났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 이제 룩시아봇의 디코더는 어제 비 맞더니 감기 걸렸구나, 우산 좀 잘 챙겨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아래쪽은 페르소나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예시인데요. 아, 오늘도 고생했어. 긴 일주일이었다. 진짜 안 올 것만 같던 주말이 바로 내일이네. 이번 주말에 뭐해? 이번 주말에 나는 근교 다녀오라고. 그럼 나는 이번 주말에 뭐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유저는 평상시에 이 유저의 페르소나의 취미가 유저는 주로 주말에 축구를 즐겨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모리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저런 유저의 페르소나를 참고해서 응? 너 이번 주말에는 축구 안 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저희 룩시아봇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거는 이제 KB를 추출해서 어떻게 대화에 적용하는가. 이제 저희가 엑소브레인 프로젝트에서 경희대학교랑 같이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런 대화 예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단풍 든 거 봤어? 이제 완전 가을이네? 응, 봤어. 가을에 하고 싶은 거 있어? 난 발라드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 좋아해. 오, 발라드? 어떤 거 자주 들어? 나는 광화문에서가 좋더라. 라는 게 들어왔었을 때, 저희 KB 익스트랙터는 광화문에서라는 것이 가수 규현의 노래라는 것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가수 규현이라고 하는 정보를 디코더에 반영함으로써 저희 룩시아봇이 나도 좋아. 규현 노래 잘 부르더라. 라고 하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이 룩시아봇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룩시아봇은 그냥 룩시아봇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룩시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룩시아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룩시아 A, 룩시아 B, 룩시아 C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룩시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룩시아봇 한지아라 그래서 오늘 뒤에서 저희 메타휴먼 한지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있는 정말 이쁜 저희 메타휴먼 한지아에게 저희 룩시아 페르소나를 주게 되고, 그 페르소나는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지아를 연구 개발하는 이제 팀과 저희 ARX 연구팀이 같이 이제 논의도 하고 상의를 해서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춤은 잘 추지만 이상하게 노래 실력은 형편없는 편이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매우 부럽다고 한다. 여유가 되면 보컬 트레이닝을 꼭 받고 싶다고. 시는 공평하다. 뭐 이러한 페르소나가 저희 룩시아 한지아에게 반영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룩시아봇이 나는 노래를 못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페르소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다. 평일에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필라테스, 복싱을 번갈아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집 근처 광교 호수공원에서 러닝을 하거나 광교 땡땡땡땡 이렇게 썼을 때는 이 저희 룩시아봇 한지아가 광교 호수공원 와봤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 룩시아봇이 확장 적용되고 메타휴먼에 상용화되는 것을 저희는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을 이제 시점으로 이 메타휴먼 한지아에부터 저희 룩시아봇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대로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룩시아봇을 저희가 만들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AI랩스에서 논문을 한 9편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국내 논문이 이제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연구원들이랑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쓴 논문들이라 나름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국내 학술대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수상을 2개나 받기도 했고요. 또 왼쪽에 있는 이런 여러 대학기관들과 같이 협력 연구를 하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마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앞에 이렇게 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AI랩스는 언어 파트, 영상 파트, 음성 파트, 그리고 R&D 기획팀, 그리고 이제 저희 R&D 고문, 그리고 인턴 분들까지 해서 한 20명 내외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의 이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전문 연구위원, 뭐 신입 전직 모두 가능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선행 연구 조사를 하고 이런 소타 모델들을 프로토타이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지아 메타휴먼처럼 상용 제품 서비스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그것에 따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런 AI 모델들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어떤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제가 오늘은 자연어 처리 쪽으로 쭉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쪽 관련해서 정말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당연히 사람 찾고 있고, 또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저희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발표하신 대표님처럼 제 이메일 주소를 훨씬 크게 프린팅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